저는 어제도 오늘도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요즘에 넷플릭스의 가장 핫한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밖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유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수업들의 어떤 가능성, 제가 숙대에서 그런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저걸 뛰어넘는 걸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뭐라는 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김유정과 이상으로 박사 논문을 쓴 현대문학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태생은 또 국문학도가 아니고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문과를 졸업하고 국문학으로 왔을 때 한국 문화를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 제가 대학원 갔을 때는 문화가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대소설로 빨리 논문을 쓰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한국의 문화, 신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숙대 이제 기초교양대학에 가서 저는 인문학 독서토론이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인문학 독서토론이라는 수업에서 삼국유사 김원중 선생님 책을 가지고 삼국유사를 학생들하고 읽었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그 박사 때까지 정말 부끄럽게도 현대문학이라는 이유로 또 영문과에서 왔다는 이유로 삼국유사를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는데 그 과목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인문학 독서토론이라는 수업이 한 3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었냐면 지역 역사문화와 현대적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이 수업은 용산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용산의 문화를 답사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프라임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떠맡겨져 가지고 그 수업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못 모이잖아요. 학생들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이제 깝깝한 거예요. 이거를 폐강을 시켜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옛날에 학생들이 삼국유사를 정말 즐겁게 했으니까 삼국유사가 뭐 넓게 보면 뭐 다 우리나라지 뭐라고 생각하고 삼국유사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배운 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수업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이 계속 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작년부터는 AI를 만나면서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수업에 날개가 달린 셈이 됐어요. 학생들의 상상력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한 40명의 학생들을 봤는데 항상 꽉꽉 차고 학생들이 끝날 때까지 드랍하는 학생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만족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교양에서 그러니까 전공이 사실은 상공사를 가지고 한 학기를 밀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양에서 한 학기를 가지고 밀고 가다 보니까 전과의 학생들이 다 들어오고 굉장히 즐거운 테마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독일 쪽에서 만든 메타버스 코스페이시스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이 메타버스는 실제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블록 코딩을 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맨바닥에다 만드는 거거든요. 조별로. 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제가 하는 건가요? 아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교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학기 했던 교과인데요. 이걸 쭈루룩 이제 쭉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신화로 보는 미래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교과를 이제 신청을 했더니 선정을 해줬어요. 근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신화 쪽에 인문학 베이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하시는 선생님이 또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공학 하시는 분이 같이 하셔서 셋이 윤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다 셋이 모든 시간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앞부분에서 거의 절반 정도까지 삼국유사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4가지 테마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 구조를 짜고 어떤 시나리오인지 짜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선생님이 코딩을 해주는 그런 코딩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육공학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6가지를 이제 준비해 왔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공유사를 읽다 보면 저는 이제 2003년부터 상공유사에 몰입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23년 정도 됐고, 상공유사에 관련된 논문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상공유사를 되도록이면 현대적으로, 현대문학이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은 뭘까? 이걸 좀 더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6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왼쪽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 맨 바닥에다 이렇게 조원들이 지네끼리 이렇게 용도 만들고 서로 이렇게 상호기사 전투 장면을 만들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변화들, AI의 변화, 그 다음에 신화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생성형 뭐 챗 GPT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음성 AI도 썼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AI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로 잡은 거는 이번 학기는 김유신, 용, 도깨비, 수수께끼 요 4가지 테마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학기는 요즘 애들이 데이트를 안 하니까 사랑 테마를 하나 넣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 도깨비, 뭐 용, 수수께끼 이러면 또 어떤 테마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올려놨고요. 처음에 제가 2020년에는 학생들한테 상공유사를 10가지 테마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유신도 있었고, 선덕여왕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공유사의 이야기를 10번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유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10몇 개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마치 소설을 풀어가듯이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띄엄띄엄 상공유사 읽으면서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이 끝나면 한 10번은 읽었다고 착각하는 착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공유사를 그만큼 또 익숙하게 읽는 또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국사기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덧풀어 해주면서 상공유사에만 나온 건 아니야, 삼국사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 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공유사의 책 자체를 애들이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잘 읽는 애들은 잘 읽지만 대학생이어도 수업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 읽은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한 명? 그 한 명은 어린이가 읽어야 되는 상공유사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책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여러 곳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유사가 나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거의 다 몇 번을 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도 위의 상공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테마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읽기 좀 편하게 지도를 이렇게 삽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읽을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 따라오기에 훨씬 더 수월하고,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짜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김유신 서사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초가 뭘까를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영웅 서사 구조, 상호작용성 퀘스트가 있고, 미스테리가 존재하고, 신화와 초월적 존재가 있고, 역사적 인물과 협업 미션 이런 것들, 뭐 김춘추나 선덕여왕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면서 협업 미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줘야 했기 때문에 그간에 다니면서 이제 답사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칼을 휘둘러서 잘랐다고 하는 뭐 단석산, 그 다음에 보검을 지금 해놨던 박물관 검, 그 다음에 여기는 새 여신한테 이제 김유신이 집으로 돌아갔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기는 김유신의 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유신이 사랑했던 청관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죽어서 왕이 됐던 김유신의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기념해서 흥무공원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김유신 집안의 이제 우물 이야기. 그래서 김유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소상하게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제 김유신이 또 신문왕한테 이제 만파식적 때 줬다고 하는 김유신이 나타났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릉 단오제를 갔다 온 걸 보면서 왜 이제 강릉에서 대관령 국사 성왕이 범일곡사이기도 하고 김유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이야기까지. 그래서 김유신은 하나인데 전국에 김유신을 모시는 사당은 10개가 넘더라. 김유신이 아바타가 그렇게 많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줬더니 학생들이 어떤 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눈송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마스코트인데 학생들이 그 마스코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스코트를 가지고 도깨비로도 만들고 공주로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름을 우리는 이제 눈송인데 얘는 눈결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미궁 탈출기 해가지고 눈결이가 이렇게 스테이지를 가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거 잠깐만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조금만 보고 예. 영상을 몇 개씩 한 1, 2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누르면 제가 해놨는데 이게 지금 PDF 파일인가요? PPT면 나올 텐데 누르면 나옵니다. 안 되나? 안 되나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아까 김유신 묘를 가지고 거기다 코딩을 해서 김유신 묘가 돌아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해주는 걸로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공유사에는 용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5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용에 좀 꽂힌 적이 있어서 상공유사 속에 나온 용을 신라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쭉 다 찾아봤더니 초기 용들이 민간 신앙과 굉장히 연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중기 용들은 불교와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게 몸이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용 원성왕 때나 이렇게 뒤에 나오는 용들은 다시 작아지고 뭐 이러면서 용이 기본적으로 어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충돌하면서 어떤 종교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용 이야기를 이렇게 썼고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 용이 이무계에서 용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게임을 만들기 좋은, 그래서 여유주의를 획득하고 이런 어떤 미션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이고, 용이 또 상공유사 용을 보면 동용이 있고 선한 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과 악을 가르는 또 그 게임의 어떤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의 여유주나 옥대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수중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게임을 만들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용 이미지를 이제 얘기해주기 위해서 연동축제 용도 보여줬고, D5에서 선과 악으로 나눠진 용들의 얘기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의 용신도를 보면서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어떤 임금과도 연결되는 1월 오봉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10,000원짜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1월 오봉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슈룹에서 보면 이 세자가 가지고 있는 용의 발톱이 4개, 왕의 발톱은 5개, 세손의 발톱은 3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이미지들을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게임에서 뭔가 획득을 하면 이게 다리를 하나씩 얻는 방식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용의 조건을 보면 수련도 해야 되고 여유주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승천하지 못하면 광철이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민간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드라마 귀궁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귀궁의 얘기를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 제가 사실은 이묵입니다. 이묵인데 결국은 용을 그 왕을 왕인 어떤 모습으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은 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원천강 곰풀이에서 오누리가
결국은 용한테 나중에 구출되는 이런 장면들이 비슷하게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의 모습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게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긴 초기용입니다. 계룡. 여기는 이제 중기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중기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상과 관련된 용은. 문무왕도 중기의 용이고요. 해통에 나오는 용도 마찬가지 중기에 나오는 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도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황사 우물 같은 경우는 원성대왕 때 나온 거기 때문에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다시 작아지는데 결국 호족 세력이 강해지고 민간의 어떤 신앙이 좀 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용도 역시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성여왕 때 거타지에서 나오는 용도 그 중기의 어떤 호국용과 그 다음에 호법용하고는 다른 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용을 가지고 이렇게 단용이라고 만들어내고 구백세라고 만들어내고 자기들만의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이제 이런 걸 다 학생들이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이런 어떤 툴을 써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만든 어떤 도깨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공사에는 또 도깨비 이미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깨비를 이제 세 번째 테마로 해서 제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들을 도깨비라고 떨어지진 않지만 불가사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도깨비에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 장난과 도전, 보상 아이템, 삼자구도 뭐 협동 대결 이런 것들을 도깨비와 연결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도하녀와 비영랑 얘기를 해주면서 비영랑이 결국 어떤 한 집단에 속하지 못한 타자로서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두드리 난타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도깨비가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타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연구들도 있고 해서 학생들한테 그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난타를 또 끌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국립극단에서 했던 비영랑을 테마로 했던 연극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현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처용문화재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 전우치에 나왔던 표운대덕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미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이미지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도깨비 축제도 얘기를 해줬고, 난타 공연도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만든 또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이었는데 서랍을 연등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천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도깨비 불이거든요. 이 천둥이를 만들어서 천둥이가 이렇게 다양한 이게 이제 황룡사 구층탑으로 해가지고 이 탑 공연을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블록 코딩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조원들이 한 5명, 6명이 모여서 엄청난 몰입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진해가 다 만든 부스고요. 저 이제 영상으로 보였으면 참 좋았는데요. 저 등이 코딩으로 이렇게 하늘로 둥둥 떠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멋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깨비를 넘어서 이제 수수께끼, 상공사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 이야기를 이렇게 또 모아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수께끼에는 결국은 지혜 캐스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상호작용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정답을 맞추면 보상을 해줄 수 있고, 변신, 도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운문사에 나오는 보양과 배나무에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서 이목하고 유리구슬 이목하고 배나무 이 배나무 이목하고 같은 동음이어를 가지고 하는 수수께끼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원효의 수수께끼 이야기를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가 뭐 빨리 부처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내기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광덕과 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효하고 해공의 어사는 뭐 이제 누운 똥이 이제 물고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활을 쏘면, 그러니까 그 편지를 열면 한 사람이 죽고 편지를 열지 않으면 두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그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뭘 했냐면, 자, 상공사를 가지고 MBTI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영상으로 사실은 제작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영상 결과물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더 재밌었던 거는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찾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지금 안 나오긴 하는데, 가야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데 실제로 코스페이시스로 물고기를 제작을 해서 물고기가 다 돌아가면서 수수께끼를 맞히는 거예요. 가야금을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스페이시스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뭔지. 사실은 제페토나 뭐 이프렌드나 이런 어떤 메타버스를 많이 썼는데, 제가 작년부터 코스페이스를 썼는데 이게 월등히 학생들한테 몰입감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갖다 맞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아이템을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몰입도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지도 위에 상공유사이기 때문에 지도 위에다가 저렇게 계속 한 개씩 만들어서 지금 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코스페이시스인데요. 운문사에서 이제 이무기로 승천하는 이야기를 저렇게 오른쪽에 만들었고, 여기를 여기를 청도 부분을 클릭을 딱 하면 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 지도를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도 누르면 거기에 상공유사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은 응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은 아마도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조원들끼리 서로 만들어가는 거를 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